어느 날 아침, 당신이 눈을 뜨면 이미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전날까지 함께 밥을 먹고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당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그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시대, 특정 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펼쳐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서사가 대륙과 언어를 가로질러 반복됩니다.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모든 두려움을 혼자 짊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1692년 봄,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 살렘. 이 공동체는 오랜 혹한과 반복되는 흉작, 그리고 끊이지 않는 토지 분쟁으로 지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팎의 긴장이 임계점을 향해 서서히 쌓여가던 그 겨울, 몇몇 소녀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련과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발은 이미 마을에서 소외되거나 의심받던 이들을 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름이 한번 불리고 나자 그 목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지목했고 지인이 지인의 이름을 법정에서 불렀습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19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1명은 다른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살아남은 고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운 이웃을 법정에 세우게 만들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집단적 히스테리, 특정 곰팡이 독소로 인한 신경 증상, 혹은 공동체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결합된 결과였을 것이라는 여러 가설을 제시하지만 어떤 단일한 설명도 이 사건 전체를 완전히 해명하지는 못합니다. 1972년 영국의 사회학자 스탠리 코어는 이 반복되는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속 악마, 폭데벨과 도덕적 공황, 모렐 패닉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에 직면했을 때 그 불안을 구체화해줄 적이 필요해진다고 추정됩니다. 그 적이 얼마나 실제로 위협적인가는 이 과정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렘으로부터 260년이 지난 1950년대의 미국에서 이번에는 다른 단어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공산주의자 조세 메카시 상원의원은 정부기관에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이 있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은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명단이 정확히 어떤 형태로 실제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메카시즘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직장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인과 교사, 작가와 공무원들이 동료의 증언 한마디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공포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대상을 부각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실제 위협이고 어느 정도가 증폭된 공포였는지 그 경계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두 사건에서 공통된 구조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나 사회적 혼란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존재를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구조적일수록 단순하고 가시적인 자긴을 원하는 욕구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집단 안에 있을 때 그 욕구는 더 빠르게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또 다른 공황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타가소에서 악마의식이 행해졌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악마숭배 공황, 서태닉 패닉이라 불리는 이 시기, 수십 명의 보육교사와 관련 종사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미디어는 이 보도를 대대적으로 다뤘고 공포는 전국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당시 아이들의 증언 가운데 상당수가 반복적인 유도 신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오랜 법정 투쟁 끝에 무죄로 인정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빼앗긴 시간과 파괴된 삶은 판결문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실이 그 안에 있었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불편할 정도로 뚜렷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먼저 사회적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 불안을 설명해줄 서사가 등장합니다. 가장 취약하거나 이미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이 그 이야기를 믿고 싶다는 의지 자체가 이야기를 사실처럼 굳히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의 일부를 확증 편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에 더 주목하고 그것에 반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의심할 수 있었던 것도 주변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는 그 의심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날의 환경은 이 모든 과정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가속화합니다. 맥락이 잘려나간 짧은 영상 하나, 전후 사정을 담지 못한 캡처 이미지 한 장이 수백만 명에게 퍼지는데 몇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루머가 사실처럼 자리 잡는 속도가 과거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빨라졌다는 연구들이 있으며 정정 보도의 도달 범위는 원래 보도에 비해 훨씬 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 하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살렘에서 이웃을 고발했던 사람들, 메카시 청문회장에서 동료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그들이 특별히 잔인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진심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가설도 이 현상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집단 심리학적 접근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황에 동참하는지를 설명하지만 왜 하필 그 대상이 선택되는지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합니다. 권력 구조 분석은 희생양이 되는 집단의 패턴을 보여주지만 공황을 진심으로 믿었던 개인들의 내면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이론은 퍼즐의 일부를 맞추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코어는 도덕적 공황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대마다 다른 언어로 다른 얼굴을 한 표적을 향해 반복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글이 쓰인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집단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디에, 누구에게 향하게 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에 깔끔한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집단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흐름을 멈추고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를, 그리고 그 드문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그 드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